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정준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꽤 오래되셨죠? 여기 네, 좀 자주 출연하고 싶은데 요즘에 보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한테는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정치권에도 뭐 계셨고 변호사님과 법도 잘하시는데 요즘에 이준석, 네네. 유승민이 네. 12월 달에 신당 창당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그리고 자꾸 땡깡을 부르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괴롭히고 이러는데 신당 창당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승민과 이준석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12월이 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준석은 수도권 위기론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12월이 되더라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탈당 또는 창당의 문제는 세모고 저는 유승민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천하람과 함께 아마 대구에서 창당을 해서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유승민이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놀면서 결국은 대구를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대구를 노린다.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갈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하태경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을 구분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준석에게 나갈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데 저는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혹시라도 이준석까지 같이 나가게 되면 결국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어디 가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준석도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노원병에 나가도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4선 되지. 천하람이 지금 순천에서 출마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대구?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와서 이준석도 대구랑 연관이 있고요. 유승민도 연관이 있고 천하람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준석이 되게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신의 정치를 청산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변화의 바람은 대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대구에 가서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이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잘 곱씹어 보면 탈당을 하게 돼서 창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구에 12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2명만 모으면 되거든요. 본인들 3명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현주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한 12명 모으면 허은아 있고 허은아도 가죠, 당연히. 또 청년들 따라다니는 애들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왜 최근에 재미난 얘기 또 하나 더 했죠. 고양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니네들은 고양이야. 살찐 고양이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고양이를 잡아먹을 쫓아낼 적어도 호랑이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라손이나 살쾡이 정도는 내가 몰고 와서 니네 고양이들 다 쫓아내겠다라고 만약에 덤벼들 때 의외로 대구에서 그것이 먹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준석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본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석이와 유승민, 천하람이 노리는 거는 신당 창당을 해도 전국 정당 이게 아니라 거기 뭐 자신 없으니까 대구로 유승민이가 이제 대구에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계속 대구에 지금 공을 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구 12명을 출정시켜서 거기서 뭐 한 몇 석이라도 건진다. 그렇죠. 대구 12석을 일단 다 출마시켜서 거기서 막 쟤네들 욕심으로는 만 서너 석 건지지 않겠냐. 대구뿐만이 아니라 TK 경북까지도 내보내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우리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에서 지금 혹시라도 신당이 만에 하나 만들어져서 나와서 걔네들이 2, 3%라도 갖고 가면 그러니까 승패를 가른다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덤벼들면서 또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기타 민주당에서 일부 나오는 사람들 또 뭐 있지 않습니까? 그 금태섭이라든지 네. 양양자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 다 모아가지고 수도권 막 출마시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뭔가 전략 공천하자. 서로 그래, 협의해서 공천하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 대신 하면서 수도권에는 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나오지 말아라. 예, 그런 식의 그 카드를 야, 그거를 이제 그 말은 땡깡 부리면서 대구를 인질로 이준석과 그렇습니다. 유승민이 이제 국힘당에 딜을 칠 거다. 하고도 남을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넘어가면 거의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을 우리 보수파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하태경 지금 뭐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문제 해결은 현재 상황이 그런 기존의 당대표를 두고 혁신이나 또 기타 여러 몇 개의 그 뭐 공천 또 인재 영입 뭐 이런 위원장 등을 몇 개를 두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뭐 냉정하게 보면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혁신위원장도 그 말이 안 되는 카드인데. 하태경 혁신위원장도 좀 부족하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그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자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당의 위기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놨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당시에 의원이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위기를 일신해서 당시에 총선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현재 김기현 등 지도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좀 정말 자리 보존을 위한 자기 변명인 것 같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히 내년 총선에서 우리 보수파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아마 당시 본인이 당대표 내려놓을 때 무지 억울하고 또 화가 나고 하실 말씀도 많았겠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자산이 돼서 대통령도 출마하시게 되고 또 당대표도 맡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준길 변호사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게 준석이가 대구에 공을 들이면서 한때는 으르렁거리던 홍준표하고도 지금 아주 밀접한 관계를 애써 만들려고 뭐 찾아가고 막 뭐도 무슨 이벤트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어떻든 지금 대구 시장이잖아요. 너 3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구시장 출마하면 당선돼. 근데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너하고 같이 홍준표 윈윈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홍준표 지사 노원병에 가면 떨어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홍준표 당시 그 시장이 아주 길길이 날뛰었었는데 바로 아니 농담이야 그러면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안 싸우겠다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준석이 누군가의 싸움을 마다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죠. 또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양산에서 그죠? 그리고 또 그전에 밀양에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당이 공천을 주려고 하지 않자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수성갑에 출마한 12명의 후보 가운데 제일 만만한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인선 후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 가지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길은 바로 홍준표 현재 시장이 과거에 결국은 당에서 벤치마킹.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시에 수성갑에서 됐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본인이 그래도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니까 네임밸류나 격이 그것을 옆에 있는 유승민이나 또는 천하람과 같이 스크럼을 짜면 그리고 또 허은하도 부르고 기타 등등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홍준표 그죠? 시장의 도움도 받고 그렇죠. 시장이니까 일단 네, 행정력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네. 행정동원력이 네.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홍 시장이 대통령 만들어드릴게요. 예,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에 우리가 일심당전한다. 그 대신 총선에서 우리 대구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아주 놀고 앉았네.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죠.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을 베이스로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거기는 어차피 지금 물과 기름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차기 대권을 홍준표한테 넘길 생각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스스로 어차피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사실을 잘 아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새로운 원군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준석과 그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곧 몇 년 후에 있을 이제 대선을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이걸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봉규 TV에서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설문에 응해 줬는데 네네. 이제 세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네.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네. 그랬더니 1번 네. 이제 설문 3개 중에 하나가 당장 제명. 네. 그 이제 안철수식이잖아요. 네네. 2번 그러니까 그 2번이 뭐였죠? 3번이 그 이제 공천을 주어서 네. 차도살인. 네. 노원병에 공천 주어서 노원병 떨어질 거니까 네. 공천 주어서 네. 시민들로 하여금 차도살인. 네. 3번이 뭐였지? 2번이 뭐였지? 공천 탈락시. 예? 공천 탈락시켜. 공천을 탈락시킨다. 2번. 공천을 탈락시킨다. 공천을 이제 질질 끌다가 공천을 안 주면은 이제 탈락시켜.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네. 뭐가 나왔습니까? 압도적으로 90% 가까이가 네. 당장 제명. 당장 제명시켜라. 나머지는 4% 5%이고 예. 의미가 없고 당장 제명시켜라. 이봉규 TV 분들은. 근데 아마 이제 당의 어떤 선거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결국은 선거는 우리 지지자들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을 포커스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어떤 총선의 원칙을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경선. 네. 그럼 자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전략 공천 없다. 경선이다. 만약에 경선을 해서 경선의 기회를 주면 이준석에게 보장을 했는데 이준석이 탈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탈당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준석이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노원병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경선서 지금 아주 개망신이고. 그런데 본인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요. 노원병에 출마하더라도 야 이거 경선이 꼭 내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나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진다. 당선되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 이준석의 깊은 속마음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관계없이 속마음은 본인을 공천을 안 주고 내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당 아까 말씀하신 신당 창당에서 이준석, 유승민, 뭐 천하람 등등 따로 국밥으로 하는 척하면서 대구에서 하여튼 12석 출마를 전부 해서 홍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맸어. 아마 그 대신 그거를 공갈은 전국정단 공갈을 쳐서 그렇죠.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뭐라 그럴까 겁먹고 좀 이게 타협이 이렇게 공갈 협박 좀 비슷하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준석을 이제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회부를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 윤리위에 나와가지고
징계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위원회인가 그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보기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 그렇지. 어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가 가장 이준석이 바라는 거예요. 본인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제명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밀고 나가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면서 명분 싸움에서 확실하게 밀리는 거죠. 이준석은 본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탈당을 하게 됐다라고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압도적인 1위로 제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뜻과 생각과 관계없이 이준석이 가장 바라는 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준석이 바라는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럼 이준석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원칙대로. 경선한다. 경선한다. 네. 그리고 정준길 변호사가 책도 쓰셨던데 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그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고죄. 그러니까 이 책에 그런 거 다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빨리 법적 절차로 보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거 좀 크게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아마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준석의 탈당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본인이 판단할 때 또는 당의 상황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알파가 바로 말씀하신 기소 여부죠. 기소. 만약에 사건이 무고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의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도 이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무고죄 내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공천 기준을 정할 때 우리 그 당원 당규에도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이런 무고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과연 이 공천에서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좀 논쟁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상황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유승민 찾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네. 이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예, 뭐 베스트셀러 이거 보시다시피. 그래 베스트셀러 됐네. 최근에 뭐 사실 전부 좌파들이 베스트셀러 하던데. 잘 아시다시피 문학의 출판계는 좌파의 놀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판 이 서점에 가보면 전부 다 이 좌파들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서로가 막 책을 사주고 뭐 조국이든 서로가 선전을 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조국이 자기 딸내미가 기소된 게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책과 딸의 책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 조국과 조민이 1, 2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면서 아니 우리 책이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공통으로 관심 가진 분들도 있지만 자기 책은 무겁고 진중하고 조민 딸내미의 책은 좀 가볍고 경쾌하기 때문에 또 취향에 따라서 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유해 교수랑 같이 이제 교보문고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조국, 조민, 그다음에 이재명은 책이 3권이에요. 또 송영길이가 또 최근에 책을 내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10등 안에 막 난리. 이건 몇 위예요 지금 손가락 살인의 저희가 5등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네요.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개딸들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준석의 이런 거를 죽이는 법을 이제 여기 말하면 총망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재명이 그 고소를 많이 하고 잘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나 유해 교수가 이번에 이제 그 개구리들과 싸움을 통해서 저희가 뭐 한 200여 건의 고소를 하고 또 70건 정도 이제 고소를 당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쌓은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좌파의 그 어느
개구리들과 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경험적인 면이나 또 법 이론적인 면이나 실력적인 면에서 전혀 저희가 밀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전쟁터가 만들어지면 앞장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책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중수부 검사 출신의 이 앞에 계시는 정준길 변호사하고 독일 형사법 박사 이유혁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네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